국장을 하다가 연말에 나와서 지금 항공대에서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오늘 포럼에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영광스럽게 열심히 준비해서 달려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행동탄기 기반 공항 종사자 대응 역량 강화 방안입니다. 저도 항공보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공보안의 핵심은 사람이다. 여기 기술이 놓치는 의도 사람이 찾아낸다. 과거 항공보안 사고 사례를 쭉 분석을 해보면 지금 공항에 AI라든가 얼굴 인식이라든가 바이오 인식이라든가 많은 첨단 기술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 기술이 찾아내지 못한 부분을 사람이 찾아내서 사고를 예방한 사례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행동탐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항공 종사자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재미난 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영상에서 보시면 이거를 숫자를 세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흰옷 입은 친구들이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세고 계시죠? 자, 몇 번 주고받았습니까? 세다 맞았어요. 세다 맞았어요? 네? 15번? 저도 사실 몰라요. 지금 방금 다운받아가지고 옛날에는 알았었는데 15번이요? 15번 말고 요 핵심이 있습니다. 혹시 요 화면 속에 농공과 검은 옷, 흰 옷 입은 사람 말고 다른 거 보신 분? 뭐 보셨어요? 검은 복장을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누가 지나갔다. 고릴라. 정확히 보셨네요. 원래 알고 계셨죠? 원래 알고 계신 분들은 보입니다. 근데 알고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안 보입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거든요. 주변의 것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볼게요. 15번이 맞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중간에 고릴라가 보였죠? 네. 고릴라가 저기서 천천히 지나가는데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춤까지 네, 춤까지 춥니다. 우리 인간은 정보적 동물이라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누가 대화를 하더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네, 오늘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왼쪽 사진은 AI가 영상을 분석하는 거고 오른쪽 사진은 AI가 수술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AI가 이렇게 영상을 분석하고 수술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패턴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범죄 수사에서 보면 프로파일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이 얼굴을 보고 범인을 찾는 게 아니라 과거의 수사 기록들을 보고 범인의 어떤 그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범행 수법이나 또 피해자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유사한 패턴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범죄가 발생하면 이 유사한 패턴을 적용을 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거나 수사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즉 패턴입니다. 우리가 의료생활이나 범죄 수사나 그뿐만 아니라 늘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패턴을 읽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이 사주팔자 좋아하시는 분들, 정보로 가시는 분들 다 과거의 패턴을 읽어서 분석을 해줍니다. 운명예보. 오늘 날씨 엄청 안 좋았잖아요. 이거 기상 예보 잘 맞췄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 증기 지금 난리가 났는데 증시, 형이 분석 다 과거의 패턴을 읽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행동탐지 똑같습니다. 행동탐지도 과거의 항공보안 사고 사례를 연구를 해서 현재의 행동에
비교를 해서 특이한 점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동탐지입니다. 행동탐지는 이제 낯선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신뢰할 수 있는 행동 기반 예측의 한 갈래다. 행동 기반 예측. 너무 어렵게 행동탐지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일상생활에서 뭔가 패턴과 다른 유형이 나왔을 때 이걸 탐지하는 게 바로 행동탐지. 날씨 예보가 틀리면 우리 편의점 가서 우산 하나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황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가 틀리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게 바로 항공입니다. 행동탐지가 틀리면 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행동탐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아이파워에서는 안엑스 17, 2017년도에 항공모가 절차에 행동탐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행동탐지는 뭐냐? 사람의 표정이나 시선, 움직임 이런 행동 특성을 종합적으로 관찰을 해서 민감한 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식별하는 거죠. 범죄자를 찾는 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다른 변화된 그런 내용들을 찾는 거예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동영상 3개를 보여줬잖아요. 뭔가 특이해. 일상과 다른 자동차를 세워놨거나 일상과 다른 복장을 입고 왔거나 일상과 다른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바로 행동탐지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동탐지는 우리 행동탐지 요원, 비디오 요원들만 하면 되는 거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장하는 것은 패턴을 읽자. 누가? 공항 종사자. 이겁니다. 자, 과거에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968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LR 항공사가 피습을 당했어요. 68년 12월. 그리고 69년 2월에 스위스 취리에서 또 이륙하는 항공기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해방군과 피습을 합니다. 이걸 계기로 이스라엘은 에어바샤 제도와 프로파일링 기법을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물론 미국도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68년부터 계속 연구를 한 차에 60년대 말부터 아까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60년대 말부터 70년대 하이제킹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미국이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70년대, 73년 정확치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73년, 74년도에 프로파일링 기법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싱가포르 여러 국가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도입을 했습니다. 다만 그 운영 과정들이 확장되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나라는 2013년도 국토부에서 연구 용역을 시작을 했고 2014년도 미국 TSA하고 유럽의 민간 항공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에 우리가 초청받아서 가서 이때 이런 행동탐지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걸 배워와서 2014년도부터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동탐지가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자, 지금 CT라든가 엑스레이라든가 폭발물 탐지기라든가 각종 비싼 장비들이 계속 도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장비들은 금속성이나 폭발물이나 액체형 기질, 즉 물질적인 요소들은 위험 요소들은 잘 찾아냅니다. 그러나 인간의 공격 의도라든가 내부자 위협이나 무기 없는 그런 공격들 이런 부분들은 찾아낼 수 없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비는 물건을 찾는다. 그러나 의도를 가진 사람은 장비를 통과한다. 이렇기 때문에 행동탐지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동탐지는 기술탐지를 대체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기술탐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물리적 위험 요인들을 찾을 수 있지만 이런 심리적, 행동적, 생리적 신호들은 찾을 수가 없거든요. 장점도 있습니다. 기술탐지는 객관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대략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장점들이 있죠. 행동탐지는 반면에 의도를 가진 위협이라든가 새로운 위협 요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관성이 있고 그 사람의 훈련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 5탐이라든가 2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탐지와 행동탐지는 서로 보완제예요. 대체제가 아니라 기술탐지가 못하는 것을 인간이 보완해주고
인간이 못하는 것을 기술이 보완해주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보안 체계는 닫힌 보안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협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를 해주면, 분석 평가를 해주면 행동 탐지가 위험 요인을 식별을 하고 기술이 그런 위험 물질을 확인을 하고 대응 조직이 후속 조치하는 닫힌 보안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즉 행동 탐지는 정보 분석과 기술 탐지의 중간 역할, 닫힌 보안의 식물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매끄럽지를 않습니다. 시스템 저와 마찬가지로 시스템도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 게 아까 이스라엘이 1969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항공 보안이 교통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 생존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위험하다. 그래서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보기관이 보안 감독을 하고 있고 사회 아시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직접 항공 보안 감독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국내 정보기관이 신대시 하고 있고 공항공사가 공항운영이나 이상공사 인용하고 국적항공사인 LR사가 신층 인터뷰를 하고 기내 보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공항이 벤구리온 공항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2000년 초인가 이스라엘을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럽을 들렸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일정이었어요. 실제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제가 신층 인터뷰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가 어떤지를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2000년 초인데 지금 26년이잖아요. 지금도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지금도 똑같이 신층 인터뷰를 하고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 초잖아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건 아테네에서 우리한테 질문지를 영어로 주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줬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주니까 되게 체크하기가 편하고 옆에 이제 통역이 있어가지고 만약 제가 통역을 불러달라면 통역을 들어줘서 통역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시스템은 잘 되어 있지만 여하튼 신청 인터뷰가 5분에서 10분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받은 기억에는 짐은 어디서 쌌느냐, 혹시 짐을 쌓고 여기 공항까지 오는 사이에 지금 사이에 혹시 이 짐을 풀은 적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 짐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누구한테 혹시 선물 받은 적이 있느냐, 이게 그때 핵심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핵심은 그거 플러스 중동 국가를 갔다 온 적이 있느냐, 이것까지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은 저 뭐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했습니다, 이러면 입국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실 제가 중국을 갔다 왔는지 이 항공사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저희 이름을 체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숨기면 되는데 너무 이게 사실은 이제 순진한 거죠. 심층 인터뷰 긴장을 해가지고 혹시 뭐 저 아랍이나 이란이나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저 한 달 전에 사업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하는 순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거죠. 여하튼 이게 이스라엘의 심층 인터뷰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을 예방을 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여하튼 대표적으로 닫힌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고, 일단 공항 진입로부터 차량이 이게 도난 차량인지 적정 차량인지 거기에 탑승자들은 어떤 상태인지 보고 그 다음에 터미널 입구에서 행동을 감시를 하고 체크인 컴퓨터 체크인 전에 인터뷰, 제가 말하는 그 신층 인터뷰는 여기서 하래요. 그리고 정밀 검색을 하고 탑승 기내 내가 마신 제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벤구리온 공항이나 최근에 LRR과 관련된 사건 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이죠. 89년도 히드로 공항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그 심층 면담으로 적발한 사례인데 임신부가 히드로 공항에서 텔아비브로 들어가는 그 일정이었는데 이 10층 면담에서 베들레헴 힐튼 호텔에서 됐다. 근데 그 지역에 베들레헴 힐튼 호텔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소지 금액도 50파운드로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이 사람이 체류하는 일정에 비해서는 돈이 굉장히 적다. 그 다음에 제시한 신용카드도
거기에서는 쓸 수 없는 이런 신용카드다. 이런 신축 면담에서 특이한 것들이 나오면서 정밀 검사를 의뢰했더니 검색에서 폭발물 1.5kg의 폭발물이 발견됩니다. 이 임신부는 남자친구가 이걸 운반해달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와서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남자친구는 굉장히 나쁜 놈이죠. 만약에 이 폭발물을 이 임신부가 가지고 탔으면 본인과 아이는 비행기에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아니야. 이거는 뭐 테러범이죠. 여하튼 사정에 적발이 돼서 사고를 예방한 대표적인 2022년도 최근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여행을 간 미국인이 골란고원이 1967년 6.1 전쟁의 아주 대표적인 전쟁이었는데 여기를 관광을 갔다가 이런 불발탄을 가져옵니다. 아 이거 저 집에 가지고 가면 의미 있는 기념품이 되겠다. 또 가져와가지고 이제 체크인 카운터에서 사실은 제가 뭘 이거 하나 주워왔는데요. 포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뭘 하나 주워왔는데 하고 딱 얹는 순간 이 폭발물이 모두 물러나세요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이 테러다라고 해서 대혼란이 발생한 사례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진짜 폭발물이 터진 건 아니에요. 자, 난리가 났었죠. 만약에 우리나라 체크인 카운터에 저거를 얹어놨으면 그 체크인 카운터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아 이거 뭐예요? 라고 관찰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즉 항공과는 교통안전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정말 생존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탐지용뿐만 아니라 모든 공항 종사자들이 그런 긴장을 갖고 그런 걸 하고 있는 긴장을 갖고 미국의 예입니다. 미국은 아까 1970년도 초에 프로파일링 기법을 도입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2001년도에 9.11이 발생을 했어요. 9.11 발생한 결과 많은 허점들이 발견됩니다. 건색 과정에서 허술한 부분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TSA가 행동탐지 프로그램을 좀 보강을 하자. 그래서 단순히 행동만 볼 게 아니라 그 다른 요인들까지 전부 다 체크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만들어보자 해서 스팟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90여 개의 행동 지표를 가지고 승객의 얼굴 표정, 몸짓, 외관 등을 평가해서 이 사람을 추가 검색 대상으로 할지 안 할지 선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2007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비디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2013년도 기준으로 3,000명 그 이상이 된다. 그 다음에 공항도 160개 공항 이상에 대해서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회계감사원이 야 니네 예산을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과연 비디오가 어떤 성과를 가져왔어? 한번 결과를 제시해줘.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가지고 니네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 했더니 과학적 근거 없이 전국에 배치했다. 성과 측정 체계도 없다. 2010년도 또 2013년도에 또 다시 감사를 해봤더니 행동 지표로 위험을 식별할 수 있는 신뢰할 데이터가 없다. 인간의 속임수 발견 능력은 우연 수준과 거의 차이가 없다. 우리가 우연으로 거짓말을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게 50%입니다. 뭐 동점 넘기가 똑같죠. 근데 50%보다 조금 높게 나옵니다. 사실은. 여하튼 단순 행동 관찰의 한계에서 구조화된 질문과 행동 기반 면담으로 발전시킵니다. 단순히 행동만 보다가 좀 더 발전시키자. 그래서 회계감사원이 계속 문제 지적을 하니까 더 발전시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계감사원이나 의회나 시민단체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인종차별적 내용들도 있다. 그래서 없애라라고 계속 지적을 합니다. 2017년도에 이 비디오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 대신에 검색위원 등에게 이런 행동탐지
역량을 내재화시켜가지고 모든 종사자들이 행동 탐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이 업무 방향을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상 우연적으로 맞추는 게 50%인데 일반인 평균은 50%나 조금 54%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 탐지 관련 206편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이 두 사람이 있어요. 본드와 디폴로가 있는데 메타 분석했는데 전문가들이면 사실은 더 잘 잡아내야 되잖아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거짓말하네? 더 잘 잡아내야 되는데 이 206편 평가자들이 24,0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일반인들의 54%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외관만 보고 판단을 열심히 공부해도 그걸 공부하지 않은 사람과 공부한 사람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예요. 그래서 그 뒤에 2021년도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단순 행동 관찰보다는 어떤 걸 제시하거나 아니면 인지에 부하를 일으켜서 뭔가 긴장을 하게 하거나 말을 더듬게 하거나 아니면 자꾸 거짓말을 하게 꼬이게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적용을 해봤더니 데이터가 71%까지 올라가더라. 이게 이제 그 뒤에 연구된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는 과거처럼 단순히 저 사람 행동 저 사람도 왜 이래 요 정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저 사람 복장이 왜 이래 요 정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저 사람 머리가 왜 길지? 이건 아니다. 명랑 비법을 통해서 인지 부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부하는 어떻게 일어나냐? 진실은 단순히 기억을 꺼내면 돼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의 역할은 행동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짓말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탐지 요원이 우리나라에서 살아나려면 이걸 설계해야 돼요. 질문하는 이걸 설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뭐예요? 그냥 행동만 보고 판단했어. 드러나는 행동. 물론 그게 1차적인 지표죠. 저 사람 특이하네? 그럼 1차적인 지표죠. 그 다음부터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질문은 그 사람이 계속 꼬이게 하는 거죠. 행동탐지는 사람의 표정이 있는 기술이 아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인지 부하를 높여서 거짓말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질문 기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사에서도 아니면 조사에서도 범인을 진술을 받을 때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가지고 잘 때까지 한번 쭉 써봐라. 그러면 자기가 쭉 썼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거짓말이 들어간다면 중간중간에 끊어서 너 12시에 밥 먹었는데 그 전에 혹시 11시부터 12시까지 뭐 했어? 이렇게 이제 끊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시부터 12시까지 거꾸로 한번 네가 뭐 했는지 다시 써봐. 이렇게 하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에는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씻고 9시에 밥 먹고 10시에 차 타고 12시에 뭐하고 1시에 밥 먹고 뭐 이렇게 쭉 해서 6시까지 가는데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거짓말했을 때는 꼬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질문이고. 그래서 행동탐지는 옛날에 행동 관찰이었지만 이제 행동 기반 연담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지부합니다. 행동탐지 왜 중요한지 이성공항은 아까 2013년도에 국토부가 연구 용역을 했고 2014년도에 ETS하고 유럽 민간항공위원회 공동 세미나 워크숍에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4년 뒤에 우리 행동탐지 제도를 도입을 해서 2016년도에 일반 교육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기술탐지 공항에서 이제 행동탐지 개념을 최초로 접목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그때 인천공항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2015년, 16년도 16년, 17년, 18년에 근무를 했네요. 그때 막 행동탐지 요원 비디오 막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떠들썩하게 홍보도 하고 막 이제 육성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쑥 들어가서 우리나라에 비디오가 있는지 없는지 유명무시가 됐어요. 제대로 운영을 안 해요. 자, 2023년도에 대구공항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주에서 출발한 모 항공사 비행기가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에
비상문이 불법적으로 개방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 뒤에 국토부는 전 항공사에 행동탐지 교육을 강화해라라는 교육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대학교 부설연구소의 교육원에서도 행동탐지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요. 하기는 합니다. 내용이 약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변화된 환경하고 다르게. 이게 이제 2023년도에 발생한 항공인데 그 행동, 그 말투, 강구했다가 자칫 비상구 손들라 항공사에서는 더 촉수해본다. 이게 이제 2시간에서 3시간. 우리 승무원대상으로 2시간 교육했는데 앞으로 3시간, 1시간 더 확대해라. 그리고 기내에서 비정상 행동을 시결 감시하는 절차를 만들어라. 이거 1시간 교육해서 되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이때 저지한 그 남성이 있거든요. 남성 인터뷰가 있는데 이 인터뷰하는 남성이 그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늘이 아니라 그 탑승 내내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이 친구가 뭐 표정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상해서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정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비상문을 개방을 한 거죠. 자, 승무원도 왔다 갔다 감시가 아니라 평상시 다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런 행동을 보인 사람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죠.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착륙이 임박한다고 하면 그 사람, 이 많은 사람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 특이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 집중해서 봐야지. 나눠서 보면 되잖아요. 나눠서.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실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관찰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오산시를 간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전 지자체가 CCTV를 설치하는 게 거의 붐이다시피 해요. 전 지자체가. 그 시초가 오산시입니다. 오산시가 2010년도에 오산시가 이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고 해서 오산시 곳곳에 CCTV를 어마어마하게 설치했습니다. 지능형 CCTV. 그리고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고 여기에 대형 화면이 있고 24시간 근무자들이 근무하고 있고 뒤에 경찰이 24시간 상주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소방하고 실시간 근무하는 체계 가서 봤더니 그래서 우리 영화 뺑반이나 각종 그런 뭐 검거하는데 영상을 이렇게 분석한다. 다 오산 스마트 시티 가서 촬영한 그런 영화들이에요. 보시면. 여하튼 2023년도에도 새벽 3시에 수상한 사람이 이제 CCTV 모니터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니터링 요원이 쭉 관찰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절도를 하는 장면이었죠. 지금 오산 스마트 시티는 2,300개 그 이상 되고 있고 2022년도에만 24건의 범죄를 적발을 했어요. 아니 24건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24건 중에 오산시를 날려버릴 사람도 있고 아니면 수십 명의 사람을 살해할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재산을 어떤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하튼 24건의 사건을 예방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첨단 CCTV를 골목마다 설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오산시가 CCTV에 구축된 이상 들리긴 하죠? 귀를 쫑긋해서 들리세요. 실시간 전송된 영상은 인공지능과 결합된 첨단 관제 기술을 거쳐 의식 정보에 따라 나이, 성별, 키 이런 것들이 전부 나오게
위험 상황이 파악되면 현재로는 센터에 투입되는 경찰과 정보를 공유해 즉각 대응합니다. 오산시는 이를 통해 지난해 24건, 올해는 벌써 2건이나 문제 피의자 구조를 돕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장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한 덕에 추가로 공격범죄로 연결되는 걸 차단했습니다. 최근 강력범죄자의 잇따른 수수로 주민 불안이 커지자 주택가를 감시하는 첨단 장비를 늘려 대응하는 지자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다수의 불거수 일투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SBS 늘 사생활 침해 우려는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2018년도인가 19년도 갔을 때는 초기에 구축할 때는 엄청 잘 구축해서 전 지자체들이 여기 와서 이제 배우고 가고 그랬는데 곧 제가 갔을 때는 조금 이제 낙후되고 막 있을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최고로 설치를 했는데 그 뒤에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자기 업적이 아니잖아요. 투자를 굉장히 적게 해가지고 고민거리라고 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오산시장님이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다시 이제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역시 정치는 정치인이에요. 자, 여하튼 이제는 사람 단독으로만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은 제한된 관찰 시간이죠. 그 다음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또 한 명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는 AI 기반이 필요해요. AI 기반, CCTV, AI 기반, 분석,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기술과 접목을 해야 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 개입은 훈련된 인력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보안은 AI 또는 기술과 사람이 함께 융합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항 종사자들의 역할을 볼게요. 과거에는 위험물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과연 폭발물이 있는지, 위해 물건이 있는지 위험물을 찾아내는데 앞으로 미래는 위험 징후를 먼저 발견하는 퍼스트 디텍터가 공항 종사자의 핵심입니다. 뭔가 저거 다른데? 평상시하고 다른데? 이 다름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행동탐지는 일부 전문가가 아닌 모든 종사자의 기본 역량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아이카오에서 2021년도에 요스크라고 항공보안의 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항공보안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항공보안이 적용하려면 보안 문화가 적용되려면 모든 종사자들이 한마음으로 참여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안 종사자들은 Observe, Ask, Assess, Share, Response 이것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미래의 우리 공항 종사자들의 역량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공항 종사자들은 평소와 다른 행동이 뭔지, 평소와 다른 이동이 있었는지, 평소와 다른 물건이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게 공항 종사자들의 역량입니다. 행동 탐지는 무엇을 보느냐 그 자체가 아니라 평소와 다른 변화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 탐지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표준 변차를 만들고 반복적인 교육 훈련을 하고 AI와 협업을 통해서 정보 공유를 하고 그리고 보안 문화를 만들어야 행동 탐지도 정착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모든 것은 보안 문화로 직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먼저 제도, 사람, 교육, 표준화 네 가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더니 항공보안법에 행동탐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행동탐지에 대한 법적 근거, 물론 개인정보나 인권보호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담아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 이제 미국 사례에서 봤듯이 행동탐지 대도는 사실은 비디오만 운영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 종사자가 행동탐지 그런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비디오 요원 정도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좀 떨어지더라도 모든 종사자들이 참여하면 좀 더 곳곳에서 사각지대 없이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그래서 행동탐지 전문 교관을 좀 양성을 해서 이런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도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강의실에서 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기반 방법 훈련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표준화도 필요하겠다. 모든 사람이 다 활용할 수 있는 행동지표나 질문 기법이나 체크리스트나 사례집 이거는 국토교통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학계 또 우리 학회 이런 데에서 많은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행동탐지는 기술이 아니라 운영 체계입니다. 제도가 뒷받침할 때 실질적인 보안 역량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행동탐지는 사람을 감시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험이 나타날 패턴을 가장 먼저 읽어내는 역량입니다. 그리고 그 역량은 앞으로 모든 공항 종사자의 기본 역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 항공보안은 사람, AI 그리고 보안 문화가 대하고 장비는 위험물을 찾습니다. AI는 패턴을 분석합니다. 사람은 의도를 읽으면 됩니다. 이게 미래 항공보안의 방향 아닌가 싶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줄탁동시이고요. 쫄줄, 물줄, 쫄탁입니다. 이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하기 위해서는 병아리가 물어야 됩니다. 알에서 물면 어미닭이 이제 나올 때가 됐구나 해서 같이 쪼아줘야 알이 깨집니다. 이게 줄탁동시입니다. 우리 항공보안도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 공항 종사자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항공보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실 때 사고 없는 대한민국의 항공을 만들어 가겠소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